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을 경계로 북한군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그 중에서도 최전방을 담당하는 제1연대 본부 건물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후 2시. 연대장실. 가죽 소파에 삐딱하게 누운 최기석 중령은 입에 문 이쑤시개를 씹으며 천장을 노려보았다. 그는 일대 대장이었지만 전임 연대장이 전역한 후 약 한 달간 연대장 직무대리를 맡아오며 사실상 이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대대장님, 위병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임 연대장 차량이 도착했답니다. 작전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기석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코웃음을 쳤다. 도착했으면 들어오겠지. 뭘 호들갑이야? 그게 위병소 통과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 사령부에서 발부한 출입 인가증이 전산에 없다고. 최기석이 킬킬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에는 악의적인 즐거움이 서려 있었다. 아, 그거? 내가 인사과장한테 시켜서 전산 등록 내일로 미루라고 했어. 예. 아니, 그래도 부임하시는 날인데. 이 사람아, 군기가 빠져가지고. 707 출신이라며? 특수부대에서 헬기 타고 낙하산 타고 다니던 양반이니 위병소 앞에서 좀 기다리는 인내심 정도는 테스트해 봐야지. 안 그래? 최기석은 육사 출신이라는 선민의식에 찌든 인물이었다. 그에게 비사관학교 출신, 그것도 여자가 자신의 상관으로 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신임 연대장의 길을 확실히 꺾어놓을 심산이었다. 커피나 한 잔 타봐. 믹스 말고 원두로. 내리는데 시간 좀 걸리지? 딱 그만큼만 세워두자고. 같은 시각 1연대 위병소 앞. 검은색 세단이 굳게 닫힌 철문 앞에 10분째 멈춰 서 있었다. 운전병 김하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백미러를 힐끗거렸다. 연대장님. 위병소에서 확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대기해 달라고 합니다. 뒷좌석에는 강수아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육군 창설 이래 최연소 여성 대령이자 전설적인 707특임단 출신이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철을 덮고 창밖을 응시했다. 회색빛 하늘, 날카로운 강바람에 흔들리는 부대 깃발, 그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초병들의 모습.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이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강수아가 차 문을 열었다. 연대장님,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영내 진입 전이라. 운전병의 만류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잘 다려진 정복 바지와 반짝이는 전투화가 아스팔트 바닥을 밟았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자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다. 그녀는 뚜벅뚜벅 위병소 초소를 향해 걸어갔다. 초병들이 화들짝 놀라 소총을 고쳐 잡았다. 정지. 신원 미확인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강수아는 초병의 코앞 바리케이드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키는 170cm가 넘었다. 위압적인 기세에 눌린 초병이 마른 침을 삼켰다. 자네 위병 조장인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 앳된 하사 계급장을 단 위병 조장이 얼떨결에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사 박민수. 박하사. 위병 근무 수칙 제3조가 뭐지? 예. 묻는 말에 대답해. 제3조. 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신원 확인과 상급 부대 보고 체계 유지입니다. 정확하군. 그렇다면 묻지. 1사단 예하 연대장이 부임한다는 공문은 이미 일주일 전에 내려왔을 텐데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건 행정병의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지휘관의 명령 불복종인가? 박 하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윗선의 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 강수아 대령의 기백은 일대 대장 최기석과는 차원이 달랐다. 수학이죠. 예. 안 됩니다. 보안상. 두 번 말 안 한다. 지휘통제실 당직 사령 바꿔. 지금 당장. 강수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박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수화기를 창문 틈으로 건넸다. 당직 사령. 수화기 너머에서 건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 보안. 당직 사령 일대 대장 최기석 중령입니다. 누구십니까? 알면서 묻는 목소리. 배경에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커피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강수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비소였다. 강수하다. 최중령 자네는 1연대의 손님 맞이 예절을 아주 독특하게 배웠군. 연대장님?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전산망이 먹통이라 확인이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뻔한 거짓말. 사과에는 진정성이 단 한 톨도 없었다. 전산망 핑계는 나중에 감찰관 앞에서나 대고. 자네 지금 내 시계로 정확히 2시 15분이다. 내가 정문에 도착한 지 15분이 지났어. 허허, 군인이 그 정도도 못 기다리십니까? 기다릴 수 있지. 하지만 지휘관을 문전박대하는 부대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우왕좌왕할지 눈에 선하군. 문 열어. 딸깍. 강수아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끼기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수아는 박하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근무 계속해. 그녀가 다시 차에 오르자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일대 대장님이 성격이 좀. 김하사. 예. 나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도 살아남았다. 고작 똥개 한 마리가 짖는다고 해서 물러설 것 같나? 차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본청 건물로 향했다. 강수아의 시선은 본청 2층 커다란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누군가를 향해. 오히려 잘 됐어. 썩은 부위가 어디인지 찾으러 다닐 수고를 덜었으니. 연대장실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청소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전임자가 남기고 간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소파에는 흙 묻은 전투화 자국이 선명했다. 심지어 구석에는 누군가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까지 굴러다니고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인사과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당번병들이 청소를 해뒀어야 했는데. 인사과장이 황급히 컵라면 용기를 치우려 하자 강수아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대로도. 예. 치우지 마. 사진 찍어. 사진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방의 상태가 우리 연대의 현주소다. 지휘관에 대한 존중도 기본 예절도 위생관념도 없는 상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 그녀의 서슬 퍼런 명령에 인사과장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채웠다. 그때 복도 끝에서 요란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전진. 느릿하고 건들거리는 구호와 함께 최기석 중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짐짓 놀란 척하며 지저분한 사무실을 휘이 둘러보았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청소당번 녀석들이 빠져가지고 일을 이따위로 해놨네요. 제가 교육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요즘 병사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 처먹어서 말입니다. 그는 은근슬쩍 책임을 병사들에게 돌리며 강수아를 곁눈질했다. 강수아는 천천히 몸을 돌려 최기석을 마주보았다. 최기석은 강수아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에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최기석 중령. 예, 말씀하십시오. 자네는 이 방이 더러운 게 병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한 놈들 잘못이지. 강수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지휘관의 방이 더러운 건 병사들의 잘못일 수 있어. 하지만 지휘관을 맞이하는 태도가 썩어 있는 건 그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는 간부의 책임이지. 뭡니까? 말씀이 지나치시네. 최기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위병소 통과 지연, 엉망인 사무실, 그리고 자네의 그 불량한 복장 상태까지. 이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강수아는 최기석의 비뚤어진 명찰을 손끝으로 톡 건드렸다.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자네가 나한테 보내는 유치한 시위가. 참. 대령님. 707에서는 독심술도 가르칩니까? 오해십니다, 오해. 최기석은 뻔뻔하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강수아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하지만 하나만 경고하지. 강수아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가리켰다. 나는 내 부대에서 쓰레기는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아. 그게 청소든 사람이든. 앞으로 재미있어지겠어. 기대해라, 최중령. 내가 707에서 배운 건 테러범 제압하는 기술뿐만이 아니니까. 최기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자에게, 그것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모욕감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강수아의 눈빛에는 그가 감히 대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이 여자는 진짜다. 최기석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전진부대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전조였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1.1연대 본청 대회의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참모 회의 시간이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리에 앉은 과장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강수아 대령은 묵묵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1대 대장 최기석 중령의 자리였다. 연대장님, 1대 대장님께서 오시는 길에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좀 늦으신답니다. 작전과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강수아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영내 관사에서 본청까지 차로 5분 거리다. 차가 퍼졌으면 뛰어서라도 왔어야지. 군인의 기본은 시간 엄수다. 죄송합니다. 곧 도착하실 겁니다. 기다린다. 전원 대기. 서슬퍼런 한마디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10분이 지나서야 문이 쾅 열리며 최기석이 들어왔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 시동이 안 걸려서 말입니다. 그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느긋하게 걸어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전투복 상의 단추는 하나가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은은한 담배 냄새가 났다. 강수아는 서류철을 덮고 두 손을 깍지 꼈다. 최중령. 다리 내려. 최기석이 꼬고 있던 다리를 풀며 피식 웃었다. 대령님,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여기 전방입니다. 언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지 모르는 실전 부대라고요. 후방이나 특수부대처럼 각 잡고 폼 잡을 시간 없습니다. 융통성 있게 가시죠, 융통성 있게. 그는 특수부대라는 단어에 비아냥을 가득 담았다. 융통성이라. 좋아, 그럼 그 융통성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 강수아는 군수과장을 바라보았다. 군수과장. 화면 띄워. 프로젝터 화면이 켜지고 복잡한 엑셀표가 나타났다. 최기석은 하품을 하며 화면을 힐끗 보았다. 급양비 내역서였다. 최중령. 자네 대대 병사들이 요즘 밥맛이 없어서 PX로 몰려간다는 보고가 있던데. 알고 있나? 애들이 워낙 인스턴트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 입맛 맞추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렇군. 그런데 이 장부를 보면 좀 이상해. 지난달 삼겹살 수급 내역을 보면 1대대에 지급된 고기가 100kg인데 실제 배식 일지에는 60kg만 조리된 것으로 나와 있어. 나머지 40kg은 어디로 갔지? 최기석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아, 그거야 조리 과정에서 로스가 생기고 비계 떼어내고 하면 줄어드는 거죠. 대령님이 주방 일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본데. 로스가 40%나 생긴다고?
자네 부대 취사병들은 고기를 공기 중에 증발시키는 마술이라도 부리나 보지? 강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기석의 뒤로 걸어갔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같은 날 자네 관사 회식비 청구 내역에는 삼겹살 구입 항목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당번병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자네 관사에서 아주 성대한 고기 파티가 열렸다더군. 술과 함께. 최기석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보세요, 연대장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제가 뭐 고기 몇 점 훔쳐 먹었다는 겁니까? 훔쳐 먹었으면 도둑이고 빼돌렸으면 횡령이지. 명칭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가 자네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지. 강수아는 최기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묵직한 악력에 최기석이 움찔했다. 자네가 말하는 그 전방의 융통성이라는 게 병사들 밥그릇 뺏어서 간부들 배 채우는 거라면 나는 그 융통성 박살 내버릴 생각이다. 증거 있습니까? 당번병 놈들이 헛소리한 걸 가지고. 증거? 찾으면 나오겠지. 군수과장 오늘 내로 지난 1년간의 부식 청구서와 실제 불출증 대조해서 내 방으로 가져와. 하나라도 누락되면 자네 옷벗을 각오해. 군수과장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고개를 박았다. 강수아는 다시 최기석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최중령. 자네는 오늘부터 일대대 병영식당에서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에 밥 먹어. 메뉴가 어떻게 나오는지 양은 충분한지 직접 확인해 보라는 뜻이다. 간부 식당 출입 금지야. 내가 왜 병사 나부랭이들이랑 밥을 먹어? 최기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명령이다. 불만 있으면 사단장님께 직접 건의해. 연대장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되는 건 감수하고. 강수아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최기석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쥐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미친 여자가 진짜. 두고 보자. 오후 6시. 연대장실. 강수아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연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감찰장교 이대위가 들어왔다. 그는 1연대에서 유일하게 강수아가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인물이었다. 연대장님, 일대대장 최기석 중령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파주 시내 고깃집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회식이라. 강수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침에 망신을 당하고 저녁에 밥을 사겠다니. 뻔한 수작이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먹여서 실수를 유도하거나 뇌물로 회유하려는 속셈일 겁니다. 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가야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니까. 강수아는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이대위. 네. 자네는 내가 회식에 참석해 있는 동안 따로 움직여줘야겠어.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오늘 밤 일대 대장실을 턴다. 예. 대대장실을 말씀이십니까? 최기석 성격상 진짜 중요한 장부는 절대 남에게 안 맡겨. 자기 사무실 금고나 비밀 공간에 숨겨뒀겠지. 그가 회식 자리에서 나한테 정신 팔려 있는 동안이 기회야. 자네 헌병 수사관 출신이니 잠긴 문 따는 건 일도 아니겠지? 이 대위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입니다. 안 그래도 그 방 한번 뒤져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파주 시내 진수성찬 식당. 최기석은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강수아가 사복 차림으로 들어서자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환영했다. 오, 연대장님, 여기 상석으로 모셔. 오늘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일대대 간부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강수아가 자리에 앉자 최기석이 소주병을 들었다. 자, 아침엔 제가 좀 과민했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한 잔 받으시죠. 707은 술도 잘 마신다면서요? 강수아는 잔을 받기만 하고 입에 대지는 않았다. 술은 됐고. 할 말이 뭔가? 에이, 너무 딱딱하게 구시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서로 좋게 좋게 가자는 겁니다. 대령님도 진급하셔야죠. 여기서 사고 없이 조용히 있다가 별 달고 나가셔야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좋을 거 없잖습니까? 본색이 드러났다. 그래서? 최기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밑으로 강수아 쪽으로 밀었다. 이거 품위 유지비라고 생각하십시오. 매달 이 정도면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1사단 예하부대 공사업체 사장들이 성에 표시한 겁니다. 뇌물이었다. 강수아는 봉투를 힐끗 보았다. 꽤 두꺼웠다. 이게 자네가 말한 융통성인가? 병사들 밥값 빼돌려서 만든 돈? 아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관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령님도 이거 받으시고 급양 감사니 뭐니 하는 건 적당히 덮어두시죠. 강수아는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최기석의 눈이 번들거렸다. 하지만 강수아는 봉투를 자신의 주머니가 아닌 불판 위로 던져버릴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가 다시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최중령. 자네는 나를 잘못 봤어. 예.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자네의 목이 필요하지. 그 순간 강수아의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이 대위에게서 온 문자였다. 비밀 금고 발견. 이중 장부 및 차명 계좌 통장 확보했습니다. 복귀합니다. 강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십니까?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강수아는 싸늘한 눈으로 최기석을 내려다보았다. 얘기는 끝났어. 자네가 방금 자백했잖아. 뇌물수수 횡령 그리고 상관 매수 시도까지. 뭐라고요? 당신 지금 녹음했어? 최기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내일 아침 조회 시간에 전 병력 집합시켜. 자네의 그 더러운 관행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내 병사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강수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갔다. 최기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자신의 파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새벽 2시. 1연대 일대 대장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최기석 중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술 기운은 식은땀과 함께 이미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텅 비어있는 붙박이장 안쪽의 비밀 금고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그만의 성역이었다. 지난 2년간 부대 운영비를 횡령한 내역이 적힌 이중장부 군납업자들에게 받은 뇌물을 관리하던 차명계좌 통장, 그리고 상급부대 간부들에게 보낸 상납 내역이 적힌 수첩까지. 그의 군생활, 아니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사라진 것이다. 누구야? 어떤 새끼가?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침입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소행이었다. 순간 저녁 회식 자리에서 강수아가 보여주었던 서늘한 미소가 뇌리를 스쳤다. 얘기는 끝났어. 자네가 방금 자백했잖아. 설마 그 여자가? 최기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번호 1번. 사단 사령부 인사참모 박영진 중령이었다. 그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그동안 자신의 뒤를 봐주던 든든한 뒷배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받아, 제발 좀 받아라 영진아. 5번, 6번의 신호 끝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야, 최기석.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영진아. 큰일 났다. 나 좀 살려줘. 최기석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이 확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장부가 사라졌어. 내가 모아둔 비자금 내역이랑 너한테. 아니, 위로 보낸 후원금 내역까지 싹 다 없어졌다고. 뭐?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걸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잃어버려. 그 신임 연대장년이
아니, 강수아 대령이 훔쳐간 것 같아. 오늘 회식하자고 불러내더니 그 사이에 사람을 보낸 게 분명해. 영진아, 내가 사단장님께 말 좀 잘해줘. 이 여자 707 출신이라 위험해. 감찰 쪽에 찌르면 우리 다 죽는다고.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기석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잠시 후 박영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석아. 말해봐. 방법이 있는 거지. 너 증거 있어? 무슨 증거? 연대장이 내 금고를 털었다는 증거 말이야. 폐쇄회로 화면이라도 있냐고. 아니, 내 사무실 안에는 카메라가 없잖아. 하지만 정황상 그 여자가 분명해. 봐. 이 멍청한 자식. 증거도 없이 연대장을 절도범으로 몰겠다고. 그리고 내 이름은 왜 들먹여? 나까지 죽일 셈이야? 야, 우리가 남이냐? 내가 그동안 너 챙겨준 게 얼마인데. 이번만 막아주면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끊어.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똥물 튀기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 내 이름 한 글자라도 나오면 그땐 내가 너 죽인다. 뚝. 매정한 기계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최기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믿었던 동기마저 등을 돌렸다. 철저한 고립무원이었다. 공포는 곧 광기로 변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명패를 집어던져 유리를 박살냈다. 으악! 강수아! 죽여버릴 거야. 그는 씩씩거리며 인터폰을 잡았다. 당직 사관을 호출했다. 당직 사관. 지금 당장 중대장들 전부 집합시켜. 자고 있어도 깨워서 데려와. 5분 내로 내 방으로 튀어오라고 해. 잠시 후 부스스한 얼굴의 중대장 4명이 대대장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과 눈에 핏발이 선 최기석을 보고 얼어붙었다. 부르셨습니까, 대대장님? 니들 오늘 밤에 내 사무실 근처 얼쩡거린 새끼 못 봤어? 누구라도 좋으니까 수상한 놈 못 봤냐고. 최기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일중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못 봤습니다. 저희는 퇴근 후에 숙소에 있었고 당직 근무자들도 별다른 보고는. 이런 밥버러지 같은 새끼들.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최기석은 일중대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성을 잃은 맹수 같았다. 너 지금 당장 행정반 내려가서 지난 1년간 휴가 대장 싹 다 가져와. 그리고 군수장교 불러서 급양 수불부 다시 작성하라고 해.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다 영창 보낼 줄 알아. 네, 대대장님.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장부를 조작. 아니, 다시 작성하려면 시간이. 까라면 까.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맞춰놔. 만약 연대에서 감사 나와서 뭐 하나라도 걸리면 너희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알았어? 중대장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대대장이 무언가 큰 사고를 쳤거나 약점을 잡혔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육사 선배이자 인사평정권을 쥐고 있는 최기석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아, 알겠습니다. 중대장들이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최기석은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연대 본부 건물 2층, 연대장실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는 감시탑의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졌다. 그래,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돼. 내가 이 부대에서 10년을 굴렀어. 고작 굴러온 돌한테 당할 것 같아? 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병사들의 사소한 징계 기록, 간부들의 실수 보고서 등이었다. 그는 이것들을 엮어 강수아가 부당한 지휘권 행사를 했다고 역으로 고발할 생각이었다. 그것이 제 무덤을 더 깊게 파는 짓인 줄도 모르고. 같은 시각 연대장실.
강수아는 이 대위가 가져온 장부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다 못해 건조했다. 예상보다 더 지저분하군. 이 대위가 분노를 억누르며 보고했다. 그렇습니다. 식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기록, 부대 시설 보수 공사비 2천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유흥비로 쓴 기록, 심지어 작년 혹한기 훈련 때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핫팩과 방한용품을 빼돌려 인근 군장점에 되판 정황까지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팔아먹은 행태였다. 강수아는 녹음기를 켰다. 회식 자리에서 최기석이 뇌물을 제안하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매달 이 정도면 품위 유지비로 충분하실 겁니다. 현금으로 깔끔하게. 이 정도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사회법정에서도 징역 5년 이상은 거뜬하겠어. 강수아는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어둠에 잠긴 일대대 막사를 응시했다. 불이 켜진 대대장실,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중대장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발악하고 있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헌병대를 투입해서 현장을 덮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도. 강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어설프게 조작된 서류는 오히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지. 그리고 나는 그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길 원해. 내일 아침 그가 준비한 거짓말이 병사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줄 생각이다. 이대회. 예, 연대장님. 내일 아침 전 병력 집합이다. 장소는 대연 병장. 연례는 없다. 환자나 당직 근무자는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의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전원 참석시켜. 시사병, 행정병, 운전병까지 모조리. 내일 아침은 이 부대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에는 언제 연락하시겠습니까? 이미 사단 헌병대장과 이야기 끝났다. 내일 아침 9시 조회 시간에 맞춰들 이닥 칠 거야. 강수아는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최기석은 지금쯤 나를 공격할 명분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겠지. 쥐새끼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5분 대기조를 근처에 배치할까요? 최중령이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강수아는 옅게 웃었다. 필요 없어. 나는 그가 난동을 부리길 원해. 더 추악하게, 더 비참하게 발악할수록 병사들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자신들의 지휘관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나는 내일 완벽한 쇼를 보여줄 생각이다. 각본, 연출, 주연 모두 내가 맡은 복수극을. 동이 터오고 있었다. 파주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찼지만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썩은 것을 태워버릴 정화의 불꽃과도 같은 색이었다. 아침 7시. 부대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긴급 집합 방송이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알립니다. 현 시간부로 전 장병은 단독 군장 착용 후 대연병장으로 집합할 것. 다시 알립니다. 생활관에서 뛰쳐나오는 병사들의 표정은 의아함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씨, 뭐야? 아침부터 무슨 집합이야? 전쟁 났어? 연대장 바뀌었다고 군기 잡는 거 아니야? 아, 진짜 피곤하네. 병사들은 투덜거리며 연병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소와 다른 풍경이었다. 연단 중앙에는 연대장 강수아 대령이 칼같이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연대 참모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옆에는 최기석 중령이 퀭한 눈으로 서 있었다. 최기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힐끗힐끗 강수아를 쳐다보았지만 강수아는 정면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저 여자가 장부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겁주려는 걸까? 최기석은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다.
밤새 중대장들을 닥달해 급양 장부 숫자를 얼추 맞춰놨다. 뇌물 혐의도 현금으로만 받았으니 끝까지 잡아떼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래, 버티면 돼. 물증이 없으면 심증만으로는 날 날릴 수 없어. 병사 3천여 명이 연병장의 정렬을 마쳤다. 거대한 사각형의 대열이 만들어졌다. 차가운 아침 바람에 부대 깃발이 펄럭였다. 부대 차렷. 연대 주임원사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3,000명의 군화 뒷굽이 일제히 부딪혔다. 척. 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연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전진.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강수아는 천천히 거수 경례로 답했다. 바로.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낮지만 명료한 그리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전진부대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임 연대장 대령 강수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오늘 취임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섰다. 사과? 병사들이 술렁거렸다. 보통 신임 지휘관들은 강한 육군, 필승의 신념 따위에 뻔한 훈시를 늘어놓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사과라니. 지난 2년간 여러분은 배가 고팠을 것이다. 추위에 떨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분노했을 것이다.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정당한 대우가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 쓰레기통에 처박혔기 때문이다. 강수아는 옆에 서 있는 최기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일대대장 최기석 중령. 최기석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연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수아는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이자는 여러분이 먹어야 할 고기를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렸다. 여러분이 입어야 할 방한복을 팔아 자신의 유흥비로 썼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훈련할 때 그는 집무실에서 뇌물을 세고 있었다. 이보세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증거 있습니까?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병사들 앞에서 지휘관을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최기석이 연단 앞으로 튀어나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야, 너희들. 내 말 믿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꼈는데. 밥 좀 맛없게 나온 거, 그거 다 보급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위로 쫓아다니면서 예산 따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최기석은 병사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매일 나오는 맛없는 밥, 툭하면 잘리는 휴가, 그리고 최기석의 폭언들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강수아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강수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기석을 바라보았다. 명예? 그녀는 피식 웃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자네에게 훼손될 명예 따위가 남아있나? 증거를 대라고. 증거를. 나를 모함해서 쫓아내려는 거 다 알아. 최기석이 발악했다. 강수아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증거를 원하나? 아주 생생한 증거가 여기 있는데. 그녀가 녹음기를 마이크에 갖다 댔다. 치익 하는 잡음 섞인 소리와 함께 전날 밤 최기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3,000명의 귀에 꽂혔다. 매달 이 정도면 품위 유지비로 충분하실 겁니다. 식자재 그거 좀 뺀다고 티도 안 납니다. 융통성 있게 삽시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사들의 눈빛이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와, 진짜 쓰레기네. 우리 밥값이 저 새끼 술값이었어?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곳곳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간부들조차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최기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백지장처럼 변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그는 횡설수설하며 강수아에게 달려들려 했다. 녹음기를 뺏으려는 속셈이었다. 멈춰. 강수아의 짧은 명령과 함께 그녀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달려드는 최기석의 팔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고 중심을 무너뜨려 연단 바닥에 무릎 꿇렸다. 끄악! 최기석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707시절 익힌 제압술이었다. 강수아는 그를 바닥에 짓누른 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군형법 제44조 항명. 제56조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미수.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강수아는 법 조항을 읊으며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추하군 최중령. 끝까지.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위잉. 사단 헌병대 차량 3대가 연병장으로 진입했다. 검은색 헬멧을 쓴 헌병들이 곤봉을 차고 뛰어내렸다. 이 대위 집행해. 대기하고 있던 이 대위가 마이크를 잡았다. 현 시간부로 일대 대장 최기석 중령을 긴급 체포합니다. 확보된 비밀 장부와 녹취록은 이미 사단 법무참모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헌병들이 연단으로 올라와 최기석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들렸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사 출신이야. 너희들 다 죽었어. 박영진 중령한테 전화해. 최기석은 개처럼 끌려가면서도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 모습은 위협적이기보다는 애처로울 정도로 비참했다. 병사들은 끌려가는 그를 보며 야유를 보냈다. 강수아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봤나? 그녀의 한마디에 소란스러웠던 연병장이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이 정의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끄는 전진부대의 새로운 원칙이다. 그녀는 끌려가는 최기석의 뒷모습을 가리켰다. 부정을 저지른 자, 부하를 괴롭힌 자,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신뢰라는 감정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지켜주는 진짜 지휘관을 만난 것이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연대장님 만세. 그 소리는 불씨가 되어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와! 전진! 3,000명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다. 그 함성은 1년대를 짓누르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수아는 그 환호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최기석은 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금 그가 다급하게 외쳤던 이름 박영진. 사단 사령부에 숨어있는 더 큰 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수아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최기석 중령이 헌병대 차에 실려가고 일주일이 지났다. 1년대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되찾은 듯 했다. 병영 식당의 밥은 윤기가 흘렀고 난방유가 정량 공급되면서 생활관의 온기도 돌아왔다. 병사들은 이제야 사람 사는 곳 같다며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강수아 대령은 웃지 않았다. 연대장실. 그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쓴 커피를 들이켰다. 폭풍이 오고 있어. 그녀의 곁에 선 이 대위가 의아한 듯 물었다. 최기석 중령은 구속 수사 중이고 연루된 간부들도 전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대 내의 썩은 부분은 다 도려내지 않았습니까? 최기석은 꼬리에 불과해. 꼬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꼈으니 이제 몸통이 움직일 차례지. 강수아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같은 시각 제1보병사단 사령부 본청. 인사참모 사무실. 개자식. 감히 내 밥줄을 끊어. 인사참모 박영진 중령은 이를 갈았다. 그는 최기석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그동안 최기석이 상납한 뇌물을 받아 챙기며 뒤를 봐주던 1사단 내의 실세였다. 최기석이 구속되면서 매달 들어오던 품위 유지비가 끊긴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불똥이 자신에게 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최기석은 아직 박영진의 이름을 불지 않았다. 자신이 배신하면 밖에서 손을 써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강수아. 707 출신이라 이거지. 현장에서는 날고 기었을지 몰라도 행정과 정치가 지배하는 사단에서는 다를 거다. 박영진은 수화기를 들었다. 감찰참모님 접니다. 예, 이번에 1년 때 말입니다. 지휘관 교체기에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첩보가 있어서요. 사단 차원에서 특별 불시 군기 강동 검열을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탈탈 털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규정이라는 이름의 칼을 휘둘러 상대를 난도질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오후 2시. 평화롭던 1년대 위병소에 비상이 걸렸다. 사단 마크를 단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이다. 사단 감찰부 특별 검열단입니다. 문 여십시오. 차에서 내린 소령 하나가 초병에게 고함을 질렀다. 어디 감찰관이 왔는데 시간을 끌어. 당장 문 안 열어? 너 이름 뭐야? 저거. 막무가내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검열 단원 10여 명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연대 본부를 향해 직행했다. 연대장실. 강수아는 보고를 받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셨군.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영진 중령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감찰관들이 병풍처럼 늘어섰다. 박영진은 거만한 태도로 강수아에게 경례도 없이 악수를 청했다. 반갑습니다, 강 대령님. 사단 인사참모 박영진 중령입니다. 감찰 참모님을 대신해서 검열단장으로 왔습니다. 계급은 강수아가 위였지만 사단 참모라는 직책을 내세워 은근히 하대하는 태도였다. 강수아는 그가 내민 손을 잡지 않고 싸늘하게 응시했다. 경례. 예. 상급자를 봤으면 경례부터 하는 게 군인의 기본 예절일 텐데. 사단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나? 박영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부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는 억지로 손을 거두고 건성으로 손을 올렸다. 전진, 목소리가 작군. 다시. 전진. 바로. 불시 검열이라. 공문도 없이 예고도 없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보지? 박영진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최기석 중령 사건으로 1년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러 왔습니다. 말이 좋아 점검이지 꼬투리를 잡겠다는 심산이었다. 좋아. 협조하지. 하지만 명심해. 내 부하들을 부당하게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 하하,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오로지 규정대로만 할 테니까요. 박영진은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곧이어 지옥이 시작되었다. 검열단은 3인 1조로 나뉘어 부대 곳곳을 들쑤셨다. 그들은 먼지 하나 글자 하나까지 트집을 잡으며 병사들과 간부들을 괴롭혔다. 생활관에서는 관물대 검사가 진행되었다. 야, 너 관물대 가기 이게 뭐야? 그리고 전투화에 흙 묻은 거 봐라. 당장 엎드려. 행정반에서는 서류 검사가 이어졌다. 이봐, 작전과장. 작전 계획서 폰트 크기가 규정에 안 맞잖아. 12포인트로 하라고 했는데 왜 11포인트야? 이거 다 다시 해. 오늘 밤새워서라도 다 고쳐놔. 심지어 취사장 위생검사까지 트집을 잡았다. 식칼 소독 상태가 불량하다. 도마에 물기가 남아있다. 영양사, 당신 직무 유기야? 경위 섰어.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성 검열이었다. 부대원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곳곳에서 한숨과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영진은 그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그래, 괴롭지? 이게 다 너희 연대장이 나댄 탓이야. 원망하려면 강수아를 원망해라. 그는 병사들의 고통을 볼모로 강수아를 압박하고 있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6시. 박영진은 연대장실로 돌아와 강수아 앞에 점검 결과 보고서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대령님, 심각하네요. 보십시오. 지적사항이 100건이 넘습니다. 병사들 두발 상태 불량, 총기 손질 미흡, 행정 서류 오타. 이래서야 전투 준비가 되겠습니까? 1.1연대는 당장 관심부대로 지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아는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박영진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결론이 뭐지? 지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령님께는 지휘 서신에 의한 경고 조치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1.1연대의 모든 휴가와 외박은 통제됩니다. 기강이 잡힐 때까지요. 병사들의 휴가 통제. 그것은 병사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수아의 인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는 최악의 수였다. 박영진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707 출신이라도 행정과 규정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강수아가 707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몸을 쓰는 기술만이 아니라는 것을. 특수작전에는 적의 심리를 이용하고 허점을 파고드는 치밀한 두뇌 싸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랍을 열어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다. 육군 규정집이었다. 박중령. 자네가 방금 말한 그 규정이라는 거. 한번 제대로 따져볼까? 강수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반격의 시작이었다. 강수아는 책상 위에 육군 규정집을 펼쳤다. 촤르륵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팽팽한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펜을 들어 보고서의 항목들을 하나씩 짚기 시작했다. 첫째, 자네가 지적한 병사들의 두발 상태 불량. 육군 규정 복무편 제15조. 전방지역 및 도서지역 근무자는 작전 환경과 이발 여건을 고려하여 지휘관 재량하에 스포츠형 머리를 허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군. 그녀는 박영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부대는 최전방 GOP 경계 작전을 수행 중이다. 한 달에 한 번 이발병이 순회하며 깎아주는데 이번 달은 폭설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어 이발병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 기강회의가 아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사항에 넣어? 박영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아니, 그래도 규정은 규정. 둘째, 총기 손질 미흡. 자네 부하들이 지적한 총기는 K3 기관총이더군. 해당 총기는 노후화로 인해 총열 덮개 부분의 변색이 심하다. 이건 기름칠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장비 자체가 낡아서 그런 거다. 강수아는 서류철에서 반려된 공문을 꺼내 박영진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내가 부임하자마자 사당 군수참 모부에게 교체 요청 공문을 3번이나 보냈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려한 게 누구였지? 바로 사단 사령부다. 너희가 새 총을 안 줘서 낡은 총을 쓰고 있는데 그걸 관리 소홀이라고 병사를 징계하겠다고? 이게 자네가 말하는 규정인가? 박영진은 말문이 막혔다. 강수아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그들의 행정 실책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었다. 셋째, 행정서류 오타. 11포인트냐 12포인트냐가 전투력과 무슨 상관이지? 육군 행정 업무 편람을 보면 문서의 양식은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 연대는 잉크와 용지 절약을 위해 폰트를 조금 줄여서 쓰고 있어. 이걸로 절감한 예산이 지난달에만 50만 원이다. 칭찬은 못해줄 망정 경위서를 쓰게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영진에게 다가갔다. 박영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자네가 가져온 이 지적사항들. 100개 중에서 합리적인 건 단 하나도 없어. 전부 자의적인 해석, 꼬투리 잡기 그리고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그건 대령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찰권은 사단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감찰권? 좋지. 그럼 나도 내 권한을 써볼까? 강수아는 책상 위에 있던 리모컨을 눌렀다. 벽에 걸린 대형 화면이 켜졌다. 부대 내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이었다. 영상 속에는 박영진이 데려온 감찰관들이 행정반에서 병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 한 소령급 감찰관이 병사의 관물대를 뒤지다가 개인 물품인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발로 액자 파편을 툭 차버리고는 병사에게 치워라고 쏘아붙였다. 화면을 보던 박영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육군 규정 인권보호편. 상급자는 하급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 모욕,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섭게 사무실을 울렸다. 이건 검열이 아니다. 행패지. 내 부대에서 내 새끼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고 싶나? 이건 오해입니다. 교육 차원에서 좀 강하게 하다 보니 오해? 이 영상을 국방부 민원실과 인권센터에 보내면 어떻게 판단할까? 사단 감찰단 전방 부대에서 난동. 병사 가족 사진 훼손 및 인권 유린. 뉴스 헤드라인으로 딱 좋지 않나? 요즘 군 인권 문제에 여론이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알 텐데. 박영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만약 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자신의 군 생활은 끝이었다. 최기석을 감싸주려다 자신이 죽게 생긴 꼴이었다. 네, 대령님. 말로 하시죠. 우리가 또 같은 육군 식구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그는 비굴하게 웃으며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강수아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식구? 내 식구는 저 밖에서 추위에 떨며 근무 서는 병사들이지.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서 정치질이나 하는 너 같은 인간들이 아니야. 강수아는 박영진의 가슴팍을 검지로 쿡 찔렀다. 선택해. 지금 당장 검열 중단하고 꺼질 건지 아니면 이 영상과 함께 자네와 최기석의 유착 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헌병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할 건지. 박영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과 최기석의 관계까지. 어떻게? 최기석이 멍청한 줄 알았더니 꼼꼼하더군. 비밀 장부 한 구석에 인사참모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나간 돈의 액수가 적혀 있더군.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사실 장부에는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강수아는 놈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도둑이 제발 저린 법. 박영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완벽한 패배였다. 규정으로 덤볐다가 더 큰 규정에 그리고 자신의 치부에 발목이 잡혔다. 알겠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오늘 검열은 없던 일로. 없던 일로는 안 되지. 강수아는 책상 위에 있는 깨진 가족사진 액자를 가리켰다. 저 병사에게 직접 사과하고 변상해. 그리고 자네 부하들 전원 연병장에 집합시켜서 내 병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게 해. 그러고 나서 꺼져. 그건 너무. 간부의 체면이. 체면? 남의 가족사진 짓밟은 놈들이 체면을 따지나? 싫으면 말고. 나는 지금 당장 전송 버튼 누르면 되니까. 강수아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하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박영진은 비명을 지르듯 대답했다. 30분 후. 1일연대 본청 앞 연병장. 진풍경이 벌어졌다. 사단에서 파견 나온 소령, 대위급 감찰관 10여 명이 일렬로 서서 앳된 상병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액자를 깼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액자를 깬 소령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 앞에는 상병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뒤로는 박영진이 이를 악물고 서 있었다. 그는 1.1년대 간부들과 병사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었다.
강수아는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다. 박중령. 목소리가 작다. 안 들려. 1.1연대 장병 여러분,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워 미안합니다. 앞으로 사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영진은 굴욕감에 몸을 떨며 외쳤다. 좋아. 이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내 부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땐 진짜로 옷 벗길 테니까. 박영진과 감찰단은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 부대를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폐잔병 그 자체였다. 차가 사라지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사단에서 나온 저승사자 같은 감찰관들을 자신들의 연대장이 호통쳐서 쫓아낸 것이다. 그것도 병사 한 명의 깨진 액자를 위해서. 연대장님, 진짜 찐이다. 와, 나 소름 돋았어. 우리 때문에 사단 참모를 박살낸 거야?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짝짝. 그 소리는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전 장병이 약속이라도 한 듯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연대장님 최고. 전진, 전진. 강수아는 병사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액자를 돌려받은 상병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예.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병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목이 메었다. 가족 사진은 다시 현상하면 돼. 하지만 너희들의 자존심은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힘들지. 나는 내 부하들이 어디 가서 기죽는 꼴 못 본다.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수아는 상병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본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병사들의 존경 어린 시선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것이었다. 박영진을 쫓아냈지만 강수아는 방심하지 않았다. 박영진 역시 누군가의 라인일 뿐이다. 이제 1사단 전체에 소문이 날 것이다. 1.1연대장 강수아는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는 독종이라고. 다음은 누구냐?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전진부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전진을 시작하고 있었다. 11연대의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였다. 강수아 대령이 사단 인사참모 박영진 중령을 쫓아낸 사건은 사단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감히 일개 연대장이 사단 참모를 능멸해? 제1보병사단 부사단장 마석기 준장은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박영진과 최기석의 뒤를 봐주던 실세이자 사단장 진급을 앞둔 야심가였다. 자신의 라인들이 줄줄이 강수아에게 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강수아, 707 출신이라고. 두고 보자. 야전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일주일 후 사단 대회의실. 군단급 기동 훈련을 앞두고 작전 회의가 소집되었다. 사단장을 비롯한 참모진 그리고 예하 연대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마석기 준장이 지휘봉을 잡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1사단의 전투력을 검증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군단장님께서 직접 참관하실 예정이니 실수 없도록.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배치를 설명했다. 공격 부대는 사단 수색대대와 전차대대 그리고 기동대대가 맡는다. 최신 장비와 막강한 화력을 지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강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방어부대는 11연대가 맡는다. 작전 지역은 파주 적성면 일대 산악지역이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보통 방어 훈련은 연대 대 연대 혹은 대대 대 대대로 급을 맞추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보병 연대 하나가 사단 최정의 전력인 수색대대와 전차부대를 막아내라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단 11연대에는 가상 전장 상황을 부여한다.
개전 초기 적의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 연대 지휘소가 타격을 입어 통신 장비의 80%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한다. 또한 보급로가 차단되어 탄약과 식량 지원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다. 눈과 귀를 다 자르고 손발까지 묶어놓은 채 싸우라는 소리였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11연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처형식이나 다름없었다. 다른 연대장들이 힐끗거리며 강수아의 눈치를 살폈다.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출할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강수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마석기 준장을 응시했다. 질문 있습니다. 뭐지? 못하겠나? 힘들면 지금이라도 말해. 지휘관 교체하면 그만이니까. 마석기가 비릿하게 웃으며 도발했다. 아닙니다. 조건이 조금 불명확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통신 장비가 파괴되었다면 무전기 사용이 금지된다는 뜻입니까? 당연하지. 자네 연대는 훈련 시작과 동시에 모든 무전기를 봉인한다. 오로지 유선망이나 인편으로만 지휘해야 해. 요즘 같은 디지털 군대에서 원시적인 지휘가 가능한지 보겠다는 취지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격 부대인 대항군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페널티가 있습니까? 없다. 대항군은 정상적인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공격한다. 전쟁이 공평하게 일어나는 거 봤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게 지휘관의 능력이야. 명백한 차별이었다. 하지만 강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수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옆 연대장이 강수아에게 다가와 혀를 찼다. 강 대령 미쳤소? 저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요. 전차 부대를 상대로 무전기도 없이 어떻게 싸운단 말이요. 이번 훈련 평가 점수 미달 나오면 마 장군 성격의 보직 해임 건의까지 올릴 거요. 강수아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사단장님이 하나 간과하신 게 있습니다. 간과? 그게 뭐요? 무전기가 없으면 적도 우리를 감청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강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쥐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는데 그 덫에 걸리는 게 과연 쥐일지 아니면 덫을 놓은 사냥꾼일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연대로 복귀한 강수아는 즉시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참모들의 표정은 침통했다. 통신 두절, 보급 차단, 거기에 전차 부대를 동반한 최정예 공격 부대.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11연대의 전멸은 시간 문제였다. 연대장님, 이건 전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산악 지형에서 대대 간 거리가 수 킬로미터인데 무전 없이 어떻게 유기적인 방어를 합니까? 각계격파 당할 게 뻔합니다. 작전과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강수아는 지휘봉으로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자네들 야전 교범 통신 보안 편 읽어봤나? 예. 갑자기 교범은 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지? 최상의 통신 보안은 침묵이다. 라고 되어 있다. 강수아는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었다. 적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무전기를 쓰지 못해 우왕좌왕할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겠지. 그리고 자신들의 화력을 믿고 도로를 따라 빠르게 진격해 올 거다. 그게 놈들의 약점이다. 약점이라니요? 교범을 무시한 자만심. 강수아는 참모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이번 훈련에서 무전기를 쓰지 않는다. 대신 11연대만의 약속을 쓴다. 각 대대에서 발 빠르고 지형에 익숙한 병사들을 선발해 인간 전력망을 구축해. 그리고 사전에 약속된 신호 연과 깃발 그리고 거울 반사 신호를 이용한다. 연과 거울이요? 조선시대 봉수대도 아니고.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 가장 위협적인 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방어하지 않는다. 방어 임무인데 방어를 안 하다니요? 참호에 처박혀서 전차 포격을 기다리는 건 자살행위다. 놈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놀아줄 생각 없어. 강수아의 지휘봉이 지도상의 예상 교전 구역이 아닌 적의 예상 진격로 양옆의 산능선을 가리켰다. 매복이다. 전 병력은 주요 거점을 비우고 산속으로 숨는다. 그리고 놈들이 빈 진지를 보고 방심해서 깊숙이 들어왔을 때 교범에 있는 그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으로 놈들의 목을 조른다.
보여주자고. 최첨단 장비보다 무서운 게 원칙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것을. 훈련 당일 새벽 4시. 파주 감악산 일대.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훈련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다. 훈련 개시. 현재 시간부로 11연대 통신망 2절. 적 기갑부대 진격 시작. 통제관의 확성기 소리와 함께 대항군의 전차들이 굉음을 울리며 도로를 타고 밀고 들어왔다. 그 뒤를 기계화 보병들의 장갑차가 따랐다. 대항군 지휘소. 공격 부대장은 여유만만했다. 11연대 통신 상태는 완전 침묵입니다. 무전 감청 결과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 지휘 체계가 붕괴되어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하, 꼴 좋군. 강수아 대령 707 출신이라더니 별거 없네. 전차 중대 속도 올려. 단숨에 연대 본부까지 밀어버린다. 대항군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들은 11연대의 1차 방어선을 향해 돌격했다. 하지만 뭐야? 아무도 없잖아. 선봉 전차 중대장이 당황하며 멈춰섰다. 1차 방어선인 참호와 진지는 텅 비어 있었다. 싸운 흔적도 도망친 흔적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여기는 선봉. 적 병력이 안 보입니다. 도주한 것 같습니다. 도주? 겁먹고 산으로 튀었나 보군. 무시하고 계속 진격해. 본부만 점령하면 끝이다. 대항군은 빈 진지를 지나쳐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11연대가 파놓은 거대한 살상지대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 시각 강수아는 산 중턱의 바위 뒤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위장으로 숲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오만하군. 수색 정찰도 없이 전차를 도로에 들이밀다니. 그녀의 곁에는 전령 병사가 숨을 죽이고 대기하고 있었다. 강수아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저 멀리 반대편 산봉우리에서 햇빛을 받은 작은 거울빛이 반짝였다. 미리 약속된 신호였다. 적 주력 부대 살상지대 진입 완료. 지금이다. 강수아는 전령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령이 붉은 깃발을 힘차게 흔들었다. 그러자 산 전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쾅, 쾅, 쾅. 도로 양옆의 숲속에서 11연대 공병들이 미리 설치해둔 교보제용 포금통과 연막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전차의 시야가 하얀 연기에 완전히 가려졌다. 저기다. 매복이다. 어디야? 안 보여. 대항군은 패닉에 빠졌다. 그때 산비탈에서 11연대 병사들이 굴러내려온 거대한 통나무와 바위들이 도로를 막아섰다. 전차들은 앞뒤가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은 화려한 특수작전이 아니었다. 야전 교범에 나오는 장애물 설치 및 매복 공격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었다. 하지만 최첨단 장비만 믿고 기본을 무시한 대항군에게는 재앙이었다. 사격 개시. 숲속에 매복해 있던 11연대 병사들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대항군 보병들의 몸에 부착된 마일즈 감지기에서 사망을 알리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연기 속에 갇힌 전차들은 보병의 엄호를 받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었다. 시야가 차단된 전차는 그저 덩치 큰 관역일 뿐이었다. 11연대 대전차 공격조는 교범대로 움직였다. 그들은 전차의 사각지대인 후방과 측면으로 신속하게 기동했다. 3번 전차 파괴, 4번 전차 파괴. 통제관들이 뛰어다니며 판정을 내렸다. 이게 말이 돼? 보병이 전차를 잡았다고. 대항군 중대장은 억울해하며 소리쳤다. 그때 연기 속에서 강수아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군복은 흑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전차는 강력하지만 보병의 엄호가 없는 산악 지형의 전차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기갑 학교 초등 군사반에서 배우는 내용일 텐데? 네, 대령님. 너희는 우리 통신이 끊겼다고 방심해서 정찰을 소홀히 했다. 너희의 패배 원인은 무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만심 때문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11연대는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와, 잡았다. 별거 아니네. 강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다. 3대대장에게 전달해. 적의 잔당을 처리하는 동안 특공조를 편성해서 적 지휘소를 타격한다. 적 지휘소요? 위치를 모릅니다. 아니 알아. 강수아는 멀리서 들려오는 무전 소리를 가리켰다. 놈들은 당황해서 무전을 쉴 새 없이 치고 있어. 전파 발신지를 역추적할 필요도 없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 위치를 광고하는 꼴이지. 11연대 특공조는 혼란에 빠진 대항군의 틈을 타 신속하게 침투했다. 그들은 소리를 죽이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진 깊숙이 파고들었다. 잠시 후 대항군 지휘소 점령, 대항군 지휘관 생포, 통제관의 확성기에서 믿기지 않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사단 상황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마석기 부사단장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통신 장비도 보급도 없는 보병 연대가 최정예 기계화 부대를 전멸시키고 지휘소까지 점령한 것이다. 군단장이 껄껄 웃으며 박수를 쳤다. 하하, 대단하군. 최첨단 장비를 주면 뭐하나.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11연대는 무전기 대신 눈과 귀 그리고 발을 썼어. 저게 진짜 전투력이지. 군단장은 마석기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마 장군. 자네 이번 훈련 보고서 아주 상세하게 써야 할 거야.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패배한 원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악조건을 주면서까지 11연대를 억압하려 했던 그 저희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그게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통신 두절 상황 부여는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었어. 하지만 강 대령은 그걸 실력으로 증명했군. 군단장의 호통에 마석기는 고개를 푹 숙였다. 훈련이 끝난 연병장. 11연대 병사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은 땀과 위장 크림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강수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곁으로 부연대장이 다가왔다. 연대장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아니 내가 이긴 게 아니야. 강수아는 환호하는 병사들을 가리켰다. 저들이 이긴 거지. 나는 그저 멍석만 깔아줬을 뿐이야.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해준 것뿐이라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콜릿바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함이 피로를 녹여주었다. 이제 사단에서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지. 마석기 준장은 뒤끝이 긴 인간이니까. 강수아의 예상대로 이번 훈련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윗선에 날리는 통쾌한 한방이자 11연대가 최정예 부대로 거듭나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강수아라는 이름은 이제 전군에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는 독종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지 3일 후 육군 제1군단 사령부 대회의실 독수리 훈련 사후 강평회가 열리고 있었다. 군단장을 비롯해 사단장 그리고 예하 연대장들이 모두 모인 엄숙한 자리였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훈련의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통신과 보급이 끊긴 보병 연대가 최정예 기계화 부대를 전멸시키고 지휘소까지 점령했으니 사단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부사단장 마석기 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채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훈련에서 11연대는 물론 결과적으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마석기는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강수아를 노려보았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어 승리를 무효화하려는 수작이었다.
산악 지역에서 전차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연막탄을 과다 사용하고 바위와 통나무를 굴린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지휘관이 공명심에 눈이 멀어 안전을 도외시한 것입니다. 이에 본관은 11연대장 강수아 대령의 지휘 조치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훈련 성과를 재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이긴 장수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징계를 하겠다는 꼴이었다. 사단장조차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군단장이 턱을 괴고 강수아를 바라보았다. 강 대령, 할 말 있나? 강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표정은 태연했다. 안전규정 위반이라. 맞습니다. 통나무를 굴리고 근거리에서 연막을 터뜨리는 건 위험한 전술이죠. 꺼봐. 본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석기가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묻고 싶군요. 우리 병사들을 그 위험한 전술로 내몬 게 누구입니까? 강수아의 눈빛이 마석기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개전 초기 통신 두절, 보급 차단. 거기까지는 훈련 상황이라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전차 무기인 90mm 무반동 총과 펜저파우스트 모의 탄약 지급을 실수로 누락시킨 건 누구였습니까? 그건 보급 계통의 착오로. 착오? 훈련 일주일 전에 제가 직접 사단 군수처에 3번이나 확인 전화했습니다. 그런데도 훈련 당일 우리 연대에는 대전차 무기용 마일즈 장비가 단 한 대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차는 밀고 들어오는데 병사들 손에는 소총밖에 없었습니다. 강수아는 회의실 스크린에 훈련 당일의 보급 불출 내역서를 띄웠다. 지급 불가 도장이 찍힌 서류가 대형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건 살인 방조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병사에게 무기를 뺏고 싸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은 살기 위해, 이기기 위해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위험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부사단장님께 있습니까? 마석기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였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야. 만약 사고라도 났으면 책임질 거야. 책임은 제가 집니다. 하지만 부사단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강수아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번 훈련 보급 누락, 단순한 실수가 아니더군요. 무슨 소리야? 사단 군수 참모가 작성한 업무일지 사본입니다. 훈련 이틀 전 부사단장님이 직접 군수 참모를 불러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강수아는 서류를 군단장에게 제출했다. 군단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11연대 놈들, 이번에 아주 콧대를 꺾어놔야 해. 대전차 무기 지급하지 말고 탄약도 최소한으로 줘. 강수아 그 여자가 꼼짝도 못하게 밟아버리라고. 마 장군, 이게 사실인가? 군단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통제가 아니었다. 특정 부대를 고의로 망가뜨리기 위한 직권 남용이자 작전 방해 행위였다. 군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훈련 강도를 높이려고. 훈련 강도를 높이는 것과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건 달라. 자네는 사적인 감정으로 사단의 전투력을 갉아먹었어.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라더니 딱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이군. 마석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강수아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강수아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얼마 전 구속된 최기석 중령과 인사참모 박영진 중령의 진술서 사본이었다. 최기석과 박영진이 빼돌린 11연대 운영비와 뇌물. 그 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헌병대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마석기 준장. 바로 당신의 차명 계좌더군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최기석은 당신의 비자금 관리책이었고 박영진은 인사청탁의 창구였지. 당신은 부하들의 등을 쳐먹으며 진급을 위한 로비 자금을 모으고 있었어. 11연대가 무너지는 걸 그토록 원했던 이유도 제가 그 비리의 사슬을 끊으려 했기 때문 아닙니까? 마석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군단장은 옆에 있던 군단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마석기 준장을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한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작전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헌병들이 다가와 마석기의 양팔을 잡았다. 별이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건 음모야. 강수아, 내가 감히 나를. 마석기는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강수아는 그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감히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군단장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워야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군인의 길입니다. 군단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강수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지휘관들도 하나둘씩 강수아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알았다. 오늘 11연대장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훈련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어 파주의 봄이 찾아왔다. 임진강변의 철책선 너머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11연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연병장에는 활기가 넘쳤다. 구보를 뛰는 병사들의 구호 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오늘 점심 뭐냐? 소불고기 나온대. 지난번엔 삼계탕 나오더니. 우리 부대 급식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연대장님이 보급관들 꽉 잡고 있잖아. 재료 빼돌리다 걸리면 바로 영창 간다고. 병사들은 웃으며 식당으로 향했다. 낡은 생활관은 보수되었고 보급 창고에는 새 전투복과 장비가 가득 찼다. 마석기 부사단장 일당이 물러나고 군단 차원에서 11연대를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덕분이었다. 연대장실. 강수아는 책상 위를 정리하고 있었다. 개인 짐은 작은 박스 하나가 전부였다. 연대장님 정말 가셔야 합니까? 주임원사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다. 명령이니까요. 국방부 직속 군 구조개혁위원회. 거기가 제 다음 전장이라더군요. 그녀의 활약상이 상부에 보고되면서 국방부는 그녀를 야전에만 두기 아깝다고 판단했다. 군 전체의 부조리를 뜯어 고칠 칼잡이로 그녀를 발탁한 것이다. 아쉽지는 않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시스템이 잡혔으니까요. 누가 후임으로 와도 예전처럼 썩은 물이 고이지는 않을 겁니다. 강수아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지난번 훈련이 끝난 후 흑투성이가 된 병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군 생활 중 처음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주임원사님. 예, 연대장님. 병사들 잘 부탁합니다. 밥 굶기지 말고 아픈 곳 없는지 잘 살펴주세요. 그게 간부가 할 일의 전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저도 군 생활 30년 만에 진짜 군인이 뭔지 다시 배웠습니다. 주임원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경례했다. 강수아가 본청 건물을 나서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졌다. 연병장에 3,000명의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연대장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다. 부대 차렷. 부연대장의 구령이 울렸다. 떠나시는 연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전진. 3,000명의 목소리가 파주의 하늘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의례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진심과 존경이 담긴 가슴 뜨거운 함성이었다.
강수아는 잠시 멈칫했다. 천하의 707 출신, 피도 눈물도 없다던 저승사자 강수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고맙다. 그녀는 맨 앞줄에 서 있는 박민수 하사의 손을 잡았다. 부임 첫날 위병소에서 그녀를 막아섰던 그 병사였다. 그는 이제 듬직한 하사가 되어 있었다. 자네가 원칙을 지켜준 덕분에 내가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었다. 원칙을 지키는 병사가 있는 부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감사합니다. 대령님, 건강하십시오. 박 하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다른 병사들도 코를 훌쩍였다. 강수아는 병사들의 대열을 통과하며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병사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 파도 타기 하듯 경례를 붙였다. 전진, 전진.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함성은 그녀가 이곳에서 보낸 치열했던 시간들에 대한 최고의 훈장이었다. 부패한 간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병사들에게는 든든한 누나이자 진정한 지휘관이었던 그녀. 위병소 앞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기 전 강수아는 뒤를 돌아보았다. 펄럭이는 부대 깃발과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수많은 병사들. 임진강에 찬 바람이 훈풍으로 바뀌어 불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자세였다. 전진.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 속에서 11연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곳에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 강수아는 앞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큰 싸움을 하러 간다. 11연대에서 보여준 기적 같은 변화를 대한민국 군대 전체에 퍼뜨리기 위해 그녀가 가는 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적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낸 원칙과 신념 그리고 그녀를 믿어준 병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함께할 테니까.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군인 강수아.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